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소상공인은 때로는 업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이라는 명칭이 그때는 소상공인은 고려되지 않은 명칭이 아니었나. 지금 소상공인 790만인데 이제는 노사 소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아예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아까도 여기 노와 사측의 어떤 발표도 있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재 기업체 수가 831만 개인데 소상공인이 현재 95%인 790만입니다. 전체 고용의 2,376만 중에서 46%인 1,090만이 저희 소상공인인데 사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최저임금보다 벌지 못한 인원이 30.4%인 230만 명이고 400만 원 이상 수입을 본 사람이 7.6%인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현재 24년도에 소상공인 폐업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상공인 기업체당 종사자 수가 1.6명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1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나홀로 사장이 되는 이런 현실은 국가 고용망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의 경우 최소 연간 5조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고 헌재에서도 2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이 통과되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소상공인 영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추정이 된다면 최소 1인당 월간 42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를 합치면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 고용 안정 자금을 통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영업 정상화, 안착 자금으로 고용과 생존 기반을 든든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 근로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드는 방안으로 대통령님의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주권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최근 유가 급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생 추경을 검토하시는 등 실용의 정치를 펼쳐주신 데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상공인이 경제 변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든든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100만 회원을 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협력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경식 회장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시간 다 돼가는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용기가 납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의 변화, 또 AI, 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또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경우에 노사가 그렇게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대립한다기보다도 서로 잘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대화를 오고 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사 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유효적인 돌파구가 앞으로 AI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등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근로자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고 평가 보상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제도 자체가 연공 서열에 의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희망과 또 자신감을 부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와 사가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우리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좀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은 합의한 걸로 본다 하는 식으로 법을 좀 제정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도 혁신을 저해하는 주제들은 적극적으로 또 개선을 해주시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또 세제 인프라 지원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이 중요한 만큼 노동계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사용자와 또 근로자 간의 관계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악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 좋은 관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관계고, 여기 김동명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은 저하고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관계를 많이 좋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파괴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신이 사실은 이제 뿌리인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노조가 파악을 한다, 노조가 조직을 한다, 노조를 만든다, 집단 행동을 한다, 단체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해먹으려고 저런다 이러는데,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회사 망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망하면 지도 손해인데,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면 정말 엄동설하는데 왜 회사 망치고 나가겠어요. 결국은 한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불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억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막 거의 가해하다시피 하고 하니까 진짜 망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악순환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신뢰는 있는 것 같고, 신뢰는 계속 키워야 되겠죠.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합리성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아마 청년 세대들의 그 생각이 똑같이 있어요. 보면 소위 연공제, 세월 지난다고 보수를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쪽은 뭔 소리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여한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기여가 예를 들면 보수보다 더 많을 때 그러면 그만큼 다 줬어? 그럼 기여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줘? 뭐 그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노동자를 고용해서 손해를 보면서 교육시키는 과정. 그냥 젊고 막 빨리빨리 타고 뭐 체력 좋아서 막 생산성이 높은 시기. 그래서 나이 들고 뭐 이러면서 좀 떨어져서 별로 안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그 소위 경력직 뽑아가지고 그 연봉제 하다가 연봉 확 깎아서 내보내고 지금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노동자들은 무지하게 억울하잖아요. 별로 안 억울합니다. 별로 안 억울해. 다행이네. 하여튼 제가 보기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하나 들고요. 노동조합도 오해할까 그러는데 제가 억울하지 않다는 건 상대적으로 예, 지금 그저 폭탄으로 막 그저 아무 직장도 없는 사람 보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 텐데 추세적으로 사실 아까 로봇세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서 거기서 혜택이 오면 부중에 상당 부분 또 부담해 줘야 그 저항이 적어지죠.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도의 역할을 하거나 인공지능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럼 대체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죠. 그럼 또 저항과 충돌이 발생할 텐데 사실은 노동자들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도 이걸 뭐 안 돼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현장에 있는 체득된 노동자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문제는 교육 훈련 기회를 줘야지.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건 노동부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기회는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대체할 걸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말씀하신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님 말씀 상공회의소 아니고 경청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국제 경쟁도 해야 되고 기업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가끔 경영계 사측을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도대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총 생산비에 차지하는 노동 인건비 비율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 20% 이하, 보통 뭐 첨단 산업 같으면 10% 이하,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10%를 깎는다. 그럼 얼마나 생산성이 개선될까? 보다는 사내 구성원들은 회사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 회사에 애정 없는 사람들이 막 시간 때우기로 버티게 하는 경우하고 뭐 내가 하는 게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성을 다하는 경우 진짜 생산성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에 매달려 옛날에는 막 인건비 비중이 80%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인건비를 줄이는 게 곧 수익이 직결됐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고 이제 구성원들의 의욕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잘 되는 길이 뭘까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말씀 명심해서 네. 우리 회원 기업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 회원 기업들도 사실은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과거 방식으로 막 쥐어짜기로는 생존할 수 없거든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체질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사실 노사 간의 실질적 협의가 중요하고 협조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이런 계기도 잘 활용하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좀 대화하면 좋겠고요. 손 위원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노선 부분만 발언을
네, 네. 뭐 잠깐 지금 요약 계속 듣긴 할 텐데 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는 실제 토론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